1981년 8월 노동자와 학생 24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로 알려진 이는 살아있는 전태일로 불리는 유동우. 전국의 공장지대를 다니며 노동운동을 한 실천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60, 70년대 노동자들을 이제 산업노예라고 얘기를 하죠. 그야말로 노예 상태였어요. 민주화 요구 열기가 뜨거웠던 1981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외치던 그는 간첩 누명을 쓰고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지고 병원에 3차례나 입원할 만큼 잔혹한 고문이 3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박종철이가 바로 공민당에 죽은 방이 바로 내가 박종철이 6년 뒤에 들어갔지만 나고 죽었지만 거의 숱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 똑같이 그렇게 당했거든. 그 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파괴됩니다. 30년 가까이 가출과 노숙을 반복하는 사이 하나뿐인 딸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릎 꿇고라도 그 하야를 하고 싶고. 아빠가 없어진 것도 이제 아빠한테 버림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사실 어린 나이에 좀 되게 견디기는 힘들었어요. 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도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고 있는 딸. 딸은 고통스러웠던 배반의 세월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반대편 쪽으로. 반대편이요? 유동우 씨를 처음 만난 날. 그는 현관문 대신 베란다 창으로 제작진을 이끌었습니다.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산처럼 쌓인 쓰레기들. 그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방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좀 그 반듯한 그런 데 있으면은 왠지 모르게 그런 그 어떤 공포감 같은 게 들고요. 꼭 그 감옥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숨을 곳도 되는 것 같고. 집안만 쓰레기산이 아닙니다. 썩은 음식물로 넘쳐나는 냉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끼니래야 하루에 한 번, 콩가루에 시든 야채 몇 가닥이 전부.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일하며 동료들의 저임금, 인권 문제 해결에 발벗고 뛰었던 그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운동가였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게 제일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노예 취급이었던 거예요. 근로기준법이 뭔지도 몰랐던 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뜬 것도 그의 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가리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눈 가리고 딱 풀어주는 걸 보니까 그냥 바닥, 벽, 천장, 사면팔방이 그냥 요 핏빛이에요, 색깔이.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것 말고는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예비군 훈련장에서 체포돼 남영동 대공분실에 감금된 유동우 씨는 악명 높은 물고문을 37일이나 받았습니다.
옆구리 단짝 들면서 머리를 쑤셔 박는 거예요. 뭐 꼼짝을 못 해요. 유일한 희망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고통을 덜 당하고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고문의 후유증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부러진 갈비뼈들이 제자리를 잡아갈 무렵. 30년이 지난 지금도 고문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사방에서 일때면 기관단총을 들고 막 달겨드는 것처럼 막 꼼짝 막 아주 그렇게 화들떠 놀랄 때가 많아요. 그 사이 그에게 가장 아픈 가시로 남은 건 딸 현경 씨. 딸의 눈을 볼 때 굉장히 이게 슬픈 눈을 난 보게 돼요. 다른 사람 어떻게 보이는지 그 내 느낌인데 그리고 그만큼 정말 딸을 보면 안쓰럽고 정말 그 아빠로서의 그런 그 책임과 도리를 다 못해 준 데 대한 그런 그 미안한 죄책감 이런 게 뭐 그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자신이 버림받은 것으로 알고 살아온 딸. 딸은 아버지와는 다른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온 아버지는 다정했던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경찰들이 계속 이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서 아빠가 글을 쓰시면 항상 그러니까 원고지 이제 쓰시면 그거를 큰 대야 같은 거에 항상 물을 받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려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제 수색하다가 이제 보면 안 되니까. 폐쇄 공포증이 심했던 아버지는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린 딸과 아내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던 아내는 갈수록 심해지는 기행에 지쳐갔습니다. 그때는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부분이요? 안정이 안 되니까는 생활이. 저는 엄마가 그냥 무섭기만 하고 엄마도 제가 이제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엄마가 많이 화풀이도 하시고 그러니까 많이 짜증을 많이 내시고 네 그러셨죠. 결국 11년 전 유동우 씨와 이혼을 한 아내는 딸과 함께 살면서 어린 시절 딸에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손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현경 씨는 아버지를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현경 씨를 대신해 장인의 근황을 챙깁니다. 요즘 막 그런 게 뭐 판결이 뒤집어지고 뭐 부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그냥 이제 제대로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요, 제가. 지금도 마음 치료를 받고 있는 현경 씨. 화해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한테 너가 힘들 때 아빠가 함께 해주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좀 그동안 제가 아빠한테 쌓았던 미움들을 다 훑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위로와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신들의 섬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발리. 에메랄드빛 해변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띠르따 앰플 사원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기 위해 온다는 말이 있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유동우 씨는 성스러운 셈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원에서 딸을 기다려볼 생각인데요. 군산까지 찾아가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딸이 과연 이 먼 곳까지 와줄까요?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사악한 마음까지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는 신성한 샘물. Itu untuk menenangkan pikiran, meleburkan kotoran yang ada dalam diri. 5시간 후 현경 씨가 왔습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아빠 만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 무슨 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1년보다 긴 하루. 아이고, 왔구나. 고맙. 딸은 포옹이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요. 왜 나랑 한다 그랬어요? 믿지? 미안해. 미안해 한마디에 30년 된 서름이 올라옵니다. 평생을 내가 뭐 사죄를 해도 모자랄 만큼 그런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나로서는 또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죽고 싶은 마음이 뭐 한두 번 들었던 걸 아니에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그 와닿지가 않아. 어떤 게 미안한 건지 알고 있는 건지. 아빠는 내가 뭘 고민하는지, 내가 뭘 제일 힘들어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잖아. 그런 거 관심도 없었잖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 아버지 유동우 씨가 다시 용기를 냅니다. 얼어붙어 있는 딸의 마음을 진심으로 녹여주고 싶은 건데요. 백발이 된 아버지의 뼈아픈 후회. 아버지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슨 소원 빌었어? 무슨 소원 빌었어? 딸내미 응어리 풀어달라고. 인도네시아에서 4번째로 큰 술라웨시 섬. 두 사람은 술라웨시로 가는 내내 말이 없습니다. 반티무릉의 협곡만큼이나 깊은 골이 아버지와 딸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씻어준다는 반티무릉 폭포. 그래서일까요? 폭포수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는데요. 폭포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이들, 대부분은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두 사람은 꿈도 못 꾼 일입니다. 아빠랑 이런 유원지나 이런 데 놀러 온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딸내미 참 사랑했고 참 사랑했는데 못했어요. 어쨌든 현경 씨 마음을 눈치챈 유동우 씨가 딸의 손을 이끕니다. 이제라도 딸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 다행이라는데요. 현경 씨 생각은 다른 모양입니다. 여기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마는 현경 씨. 딸의 눈물을 그치게 할 방법은 대체 뭘까요? 반평생을 마음지옥에 갇혀 산 아버지는 딸에게 다가가는 법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길까지 잃어버린 두 사람. Dari mana? Oh mau tidur, ya mau tidur di sini ya. Mau, ya. Dari mana ini dari mana? 인심 좋은 아주머니 덕에 찬 이슬은 피하게 됐습니다. 귀한 손님이라며 도시로 나간 딸이 쓰던 방도 보여줍니다. Kotor jorok. 너무 더럽다. 예. 고급 보석은 아니지만은 아빠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반나절 만에 말문을 여는 현경 씨. 거기 계곡에 올라갔는데 우리 유라랑 용훈이가 막 생각나는데 나는 우리 유라랑 용훈이가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어떻게든 걔네들이 내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다 표현해주고 싶은데 왜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안 예뻤을까? 내가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아까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아빠의 양심대로 그렇게 옳은 길을 선택해서 살았어도 결과는 그냥 가족이 해체되고 아빠에 대한 미움만 남아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민주화 운동을 왜 했냐 그러면은 난 진짜 니 때문에 했어. 한편으로는 아니 꼭 니 때문에 뭐 그 처음으로 출발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나 때문이란 말 하지 마. 화나. 알았어. 그저 그렇게 표현 안 할게 그럼.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유동우 씨는 19에 섬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피를 토하는 폐병이 들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28알을 내가 다 먹었는지 몇 개 남겼는지 몰라. 엄청 만하게 3번에 나누어서 그 캡슐이라서 먹었는데 내가 의식이 들어오면 한 3일 정도 이렇게 그 의식이 들어왔는데 한동안 고생했어요. 이 혀가 굳어가지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는 노동자들의 인권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됐다는데요. 공장 일을 하던 아내와 결혼한 그는 딸에겐 자신들이 겪은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비뚤어진 공권력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집을 창살 없는 감옥이 되게 한 고문의 악몽. 그것은 노숙자가 돼서 떠도는 유동우 씨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보자. 그러면은 내가 정신병자냐고, 내가 왜 정신과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런 병원은 갈 생각도 안 하고 치료는 자기 멀쩡한 사람을 그러냐고. 그렇게 아버지는 가족들과 멀어졌고 딸과 아내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3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이혼만 하면 나는 살 것 같았어요. 이혼만 하면은 정말 내가 살 것 같았어요. 옳은 일을 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고문 피해자로 망가진 인생. 유동우 씨가 자신의 삶을 다시 추슬러야겠다 결심을 한 건 2년 전.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센터를 다니면서부터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아, 이거 엎드려뜨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주문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유동우 씨. 가족과의 화해가 사회생활 복귀에 결정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문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똑같은 심리 검사를 했는데 100%가 나와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100%가 나와요. 왜 이건 사실은 그 고문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만은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을 30년 동안 지켜본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죠. 이른 아침부터 내린 비. 두 사람의 마음에도 비가 내립니다. 아빠 가방. 조각가인 안드라 씨가 만드는 작품은 대부분 망자들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혼의 조각가라고 부릅니다. 안드라 씨가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빠 가방.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켠다는 전구. 안드라 씨가 가족들을 소개하는데요. Ini istri, ini anak semua, cucu, anak, anak semua itu ya cucu. 대가족인 안드라 씨네 아이들은 언니 오빠가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봅니다. Di sini 11. 안드라 씨 부부에게 부모의 역할은 자식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 Ya kita doakan supaya tidak ada masalah. Jadi tetap berkumpul baik, apa semua bicara bagus, tidak ada masalah-masalah. Itu papa samanya enggak ada masalah. Ya, tidak ada. Biasa itu kalau kami bertengkar siang tidak sampai di malam. Oh gitu Bu. Ya, kalau marah pagi ya siang damai. Coba aku tengkar ya. Mungkin saja makanan kah atau minuman ya dipanggil minum makan ini. Anak. 우리 딸을 위해서 조각을 좀 하고 싶은데 배울 수 있을까요? Saya mau bikinkan atau mau belajar. Ya, mau belajar sebentar Pak. Oh iya bisa. 그날 오후 현경 씨 몰래 작업실로 온 아버지. 제가 우리 딸
조각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는 안드라 씨. 조각하는 법도 알려줍니다. 서툴지만 조각만은 내 손으로 해보겠다는 아버지. 나무의 속살에서 딸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물소불 모양의 지붕. 토라자 마을의 전통 가옥인 통코나는 이 지역 사람들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끝없이 쌓아 올린 물소불은 집주인의 경제력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집안엔 더욱 놀라운 전통이 있습니다. 통코난의 구조는 모두 3층. 1층과 2층은 집주인이 살림을 하는 살림집이고 3층은 조상들을 모시는 경건한 공간입니다. Ini rumah ini untuk rumah adat Toraja. Iya. Itu kamar atau dapur, Pak? Biasanya kalau ada orang mati dikasih naik di sini. Iya. Iya. Bisa seperti itu. Bisa. Kakek juga tidur di sini. Iya. Oh, gitu. 왜 돌아가신 분을 바로 안 묻고 여기에 같이 지내시나요? Ya, biasanya kan ada keluarga yang ini di luar atau 망자를 집에 모시는 건 장례비가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망자와의 이별을 늦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장례식까지 망자가 살아있을 때처럼 밥과 옷을 챙긴다는데요. 삶과 죽음이 서로 살을 부비고 있는 집. 통코난에서 아버지와 딸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세상을 봅니다. 토라자에선 살아있는 물소도 경제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수십 마리의 물소를 한꺼번에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마을 유지의 장례식. 소시장인가? 고인의 명예는 5일 동안 계속되는 장례식에서 자식들이 얼마나 큰 효심을 보여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고인에게 큰 선물을 하면 그만큼 효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Jadi kalau ada pemilih yang potong kerbau ini pemilih meninggal itu dibalas lagi. Anaknya itu memang disumbangkan sama orang tuanya. Karena memang orang Toraja ngomong begitu. Pergi jauh-jauh cari nafkah begini demi untuk orang tua orang kalau meninggal begini. Balas budi. Ya itu. 물소는 자식이 고인에게 드리는 가장 큰 선물.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몸값도 다양합니다. 물소를 제물로 바치는 전통은 자식들의 효심을 증명하는 일종의 화해의식. 사람과의 역사를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동물을 희생까지 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끼리 화해하지 못하는 거 이건 참 정말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의식도 사실은 산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죽어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아빠랑 좀 더 친밀해지고 더 아빠랑 마음이 편할 수 있기를 더 기대해보게 돼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아빠가 놓여 있는 그 여러 상황이나 조건 자체가 뭐 그랬다는 것 뿐이지.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그냥
나를 그냥 버려놓고 나간 거라고 나는 느꼈지. 지금도 아직도 그 공포가 있는데 그 고문당한 후유증 이것 때문에 집에 있으면 꼭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아. 삶과 죽음, 나가서 보면 산자와 죽은 자의 화해의식을 보면서 줄 사람도 없고, 아버지는 딸에게 처음으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이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아빠가 봐. 통쾌한 체험을 해보기로 한 두 사람. 아빠가 봐. Boleh. Ah ya. Enggak apa-apa, Pak. Nggak apa-apa. Ah ya. 망자의 시신을 모셔두는 집에서의 하룻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오히려 신기해하는데요. 아유, 훌륭한 자리가 됐네. 신발 벗고 들어가 지금. 아버지를 챙기는 딸, 딸을 챙기는 아버지. 30여 년 만에 딸은 아버지의 진심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아빠의 어떤 그 정신과 고문 후유증 아버지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온 딸. 이번엔 현경 씨가 용기를 냅니다. 너무 이건 뭐 나 결혼할 때는 무슨 꿈이 있긴 있었어? 아, 내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정말 없었어. 아빠는 그 가족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있었어. 가족이 뭐라는 거, 아빠가 어떤 거라는 거, 그런 걸 좀 알고 있는 건가? 뭐. 가장의 책임감 이야기에 말문이 막힌 아버지. 때늦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엄마는 아빠가 정말 정의로워 보였대.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정말 좀 보살펴주고 하면서 그런 걸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엄마 그런 생각이었어. 내가 잘 알아. 근데 그 고생이 그래도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 그거였지. 그치. 엄마는 희생할 생각으로 결혼했다고 그랬어. 했어. 근데 너무 혹독하게 고생을 시켰죠. 엄마에 대한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한 딸. 너는 뭐 결혼할 때 어떤 선택의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었니? 있었지. 어릴 때 그 아빠에 대한 정말 그런 향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고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힘은 그 아빠한테 받은 그 사랑인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어릴 때 그런 사랑마저 못 받았으면 나는 엄마가 될 수 없었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됐어도 좀 몰지각한 엄마가 됐을 것 같아. 자신에 대한 딸의 진심을 확인한 아버지. 유동우 씨가 딸의 잠자리를 챙깁니다. 생각해보니 딸이 30살 넘도록 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괜찮겠어? 현경 씨가 잠든 사이 아버지가 나무 조각을 꺼내듭니다. 딸 몰래 조금씩 조각을 해온 지 벌써 사흘. 그렇게 통콘안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버지가 아까부터 뒤처지고 있습니다. 고문과 오랜 노숙 생활의 후유증인데요. 다리 괜찮아? 다리 막 터질 것 같은데? 이쪽 다리? 죽을 때 되면 터지겠지. 그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딸. 그거 위험하다는데? 아버지는 끝내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없이 아프게 살아온 딸의 서러운 세월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마을이 술렁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인데요. Nama. My name Yun. Name is Yu Kyung. Saya tidak cocok sama tim ini. Ya tidak baku bicara. Oh. Enggak bicara terus enggak bicara. Ya Nanti bagaimana? nanti ya dikasih damai. 아, Dipanggil orang kampung, dia kasih damai. 이게 불로 있어가지고. 두 사람의 사연에 팔을 걷어붙인 아주머니. 마을의 큰 어른은 올해 85살의 띵끼 할머니입니다. Apa kabar? 띵끼 할머니의 화해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 현경 씨. 그런데 할머니의 화해 비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손을 잡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어우, 보기 넓네요. 보기 넓어요. 아버지가 손짓 발짓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이 물 끓이면 우리 밥 먹게 좀 해주세요. Maggie. Boleh. 고맙습니다. Ya. Terima kasih banyak. 고맙습니다. 이 물로 어떻게 밥을 짓는다는 걸까요? 밥의 정체가 곧 밝혀집니다. 비상식량을 모두 꺼낸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밥하는 아버지와 배식하는 딸. 두 사람의 손발이 제법 맞아 들어갑니다. 즉석밥 한 술에도 행복한 웃음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환하게 웃는 사람들 속에서 원망의 마음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딸 현경 씨 눈에도 아버지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기 좋아하시고, 저 어릴 때는 그러니까 뭐 다 많이 모이셔서 이렇게 항상 얘기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초등학교 이제 지나면서부터 좀 이제 그런 게 딱 다 끊겼죠. 모든 관계가. 현경 씨가 다시 띵끼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도 어렸을 때 Vale, ano tela. Ah, dia pikirannya itu. 이런 걸 이심전심이라고 했던가요? 할머니가 아껴둔 간식을 꺼냅니다. 현경 씨에게만 특별히 주는 것이라는데요. 따로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아버지는 마음이 급합니다. 아쉬운 작별의 시간. 저녁 잘 해주셔서 아주 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Sampai jumpa. 아, Sampai jumpa. 짧은 시간에 정이 흠뻑 들었나 봅니다.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데요.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세찬 바람 속에서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내 딸 현경이. 미움은 그리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에 세워진 해상사원은 어부들이 바다의 신을 모시는 곳. 그 사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계속 엇나가기만 했던 현경 씨가 아버지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둘 사이 남아있는 앙금과 오해도 이 파도처럼 부서질 수 있을까요? 화해 여행의 마지막 여정. 아버지와 딸은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그 조각 하나 아저씨 있었잖아. 조각 배워가지고 네 형상을 내가 깎았거든. 아빠가 했어 이거? 그럼. 이 나야? 자, 이 아빠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만든 거야. 어때? 솜씨 있어 어때? 밤잠을 설쳐가며 준비한 선물. 하지만 딸의 예쁜 얼굴을 그대로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딸과의 첫 여행. 이 한마디에 마음이 짠해지는 현경 씨. 집에 보물처럼 놔봐. 화장대에 넣어줄게. 그런데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이 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와 함께한 지난 며칠이 꿈만 같구나. 지금의 아빠에게 있어서 더없이 행복하고 기대와 희망에 가득 찬 나날이었다. 아빠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너의 원망 어린 말이 빛으로 와서 꽂히는구나.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올곧게 성장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네가 무척 자랑스럽구나. 너는 그렇게 아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 아빠는 너의 기대를 항상 저버려온 것이 부끄럽구나. 사랑하는 딸아, 너와 함께한 지난 며칠간의 꿈 같은 행복 속에서도 왠지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너의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너와 너의 엄마가 흘릴 눈물을 이 아빠가 닦아주마.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용서를 빈다. 2013년 7월 10일 사랑하는 딸의 용서를 바라는 아빠가 인도네시아에서. 생각이 많아지는 딸. 아버지는 딸의 선택이 무엇일까 불안한데요. 딸내미 읽어봤어? 응. 아이. 아빠, 나 안아줄게. 언젠가는 이렇게 꽉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지심에 차마 팔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잘할게 아빠. 응? 응. 언젠가는 이렇게 꽉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딸. 8박 9일간의 화해 여행에서 둘은 서로에게 물들어갔습니다. 모든 슬픔, 괴로움, 고통 다 날려보낸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진실. 딸은 아버지의 오랜 자랑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증오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아름다운 동행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